자, 이어서 우리는 제6강입니다. 6강은 교재 페이지 24쪽 위에 2번 헬리포트 등입니다. 자, 헬리포트는 헬리콥터가 앉을 수 있는 곳이 헬리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건물일 때 헬리포트를 앉힐 수 있어야 되는가? 커야 되겠습니다. 그 건물 크기를 보니까 여기 칠판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평지붕, 또 하나는 경사지붕, 이 두 가지가 있죠. 1번 평지붕, 2번 경사지붕. 자, 그림 들어갑니다. 이렇습니다. 이럴 때 몇 층 이상일 때 원칙적으로 헬리포트와 관련을 짓냐니까 11층 이상일 때, 11층 이상일 때. 그런데 그 바다면 잡기가 얼마 이상일 때,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근데 이 1만 제곱미터가 어떤 것이 1만인데, 전체에다가 1만이냐 아니면 이 11층 이상만 1만인가? 11층 이상만 1만입니다. 요것이 1만입니다. 요 부분이 1만 이상일 때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은 1만이 훨씬 넘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11층 이상이고. 이럴 때 헬리포트가 앉을 수 있어야 되는데, 헬리콥터가 앉으려면 헬리포트가 필요한데, 헬리콥터가 앉으려면 이 경사지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 없습니다. 헬리포트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사지붕은 어떻게 하냐, 이럴 때는 이 밑에 뭐가 있으면 대피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대피 공간. 그것이 동그라미 2번 대피 공간, 경사지붕이니까. 근데 이거 평지붕은 헬리콥터가 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헬리콥터가 이제 왔어요. 앉으려고 왔습니다. 자, 헬리콥터가 앉으려고 왔는데, 주의할 건 뭐냐면은, 요게 이제 이게 평면도 그러면 이렇습니다. 헬리콥터가 앉는 거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바로 뭐다고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헬리포트인데, 이 11층 이상으로서 평지붕일 때는 헬리포트가 필요한데, 다만 반드시 헬리포트가 있어야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왜냐? 헬리포트가 있든가, 또 하나 뭐냐면 옆에 뭐가 있어도 괜찮냐? 여기 인명구조 공간. 인명구조 공간이 있든가. 그래서 헬리포트가 있든가 아니면 인명구조 공간이 있든가. 인명구조 공간은 뭐냐면, 만약에 비상시에 헬리콥터는 못 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 주사다리 같은 거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사람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태우고 간다, 이런 거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 내리면 대피 공간은 헬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경사지붕은 헬리포트가 안 나옵니다. 그냥 대피 공간이 있으면 되는데, 평지붕일 땐 두 가지입니다. 헬리포트가 있든가, 또 하나 인명구조 공간이 있든가. 반드시 헬리포트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평지붕.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해서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이 있든가. 듣지 않았죠? 어쨌든 이 헬리포터 관련된, 일단 몇 층 이상이고 11층 이상이고 바다면 잡기가 얼마 이상이고 1만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 1만은 뭘 얘기하고 11층 이상일 때 1만입니다.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느냐? 헬리포트든 헬리콥터든 영어로 대문자 H 쓸 거야. H를 써놓고 몇 층 이상이냐? 11층. 그 다음에 면적이 얼마냐? 1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지 나올 때 10층 나온 적이 있어요. 10층. 쉽게 나왔죠. 11층 아닙니까 이거? 11 이렇게 써놓고 10층. 틀렸죠. 11층이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헬리포트를 끝냈고요. 이어서 제6절 보측 들어가겠습니다. 면적 높이 산정 방법. 일단 면적은 건축 면적,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이 있다.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이 있습니다. 자, 면적은 세 가지를 얘기한다. 무엇인가? 제일 먼저 거기 보니까 건축 면적. 그 다음에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연면적.
먼저 건축 면적 보면 이렇습니다. 건축 면적은 뭐가 특징이냐면 외벽이나 외기둥의 외벽이나 외기둥의 중심선 해가지고 수평토의 면적 평평하게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자, 외기둥의 중심선 수평토의 면적이 원칙이다. 원칙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림이 이렇습니다. 원적으로 건축 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외벽이다. 이게 양쪽 외벽이죠. 외벽이면 건축 면적 계산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중심선 가운데 중심 가운데 요 부분을 갖다가 뭐로 본다? 요걸 갖다가 건축 면적으로 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외벽이나 외등의 중심선에서부터 중심선까지 이게 얘기입니다. 바깥에가 아니라 이게 원칙입니다. 건축 면적. 그리고 건축 면적은 거기 알다시피 건폐율 공식과 관련됩니다. 건폐율 공식과 관련된다. 보니까 건폐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곱하기 100 한 것이다. 대지 면적 지난번에 배웠죠. 지하층 할 때 배웠습니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여기 건축 면적. 정확하게 이겁니다. 외벽의 외기둥의 중심선 안쪽. 그 비율이 바로 뭐라고요? 건폐율이다. 네, %다. 그러니까 얼마 곱한다? 수학적으로 100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외자가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각층 거기 각층에 또는 일부 각층 또는 일부로서 어떻게 하나 외자가 외벽 외기둥이야. 그냥 벽기둥입니다. 그냥 벽기둥으로 구획된 곳에서 수평토 면적이다. 벽기둥은 나눠진 거. 벽기둥으로 구획된 거. 그러니까 바닥 면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이 경우는 바닥 면적 몇 개 있다?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1층 바닥 면적 있고 여기 2층 바닥 면적 있고 여기 3층 바닥 면적 있단 말이죠. 이렇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외벽이란 말을 안 써요. 외벽, 외기둥 안 써요. 가장 바깥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벽이나 기둥, 요거. 이것도 뭐냐면 거기 중심선일 거예요. 벽, 기둥, 중심선입니다. 그것도 역시 중심선. 여기도 역시 중심선입니다. 중심선. 그래서 여기 벽의 가운데선, 또 여기 벽의 가운데선, 여기 벽의 가운데선. 그래가지고 이제 요만큼이 뭐가 된다? 건축 면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 그래서 외자말을 못 쓰고 각층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바닥 면적, 이것도 바닥 면적, 이것도 바닥 면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면적은 뭐냐? 연면적은 다 합친 거. 이거 몽땅 플러스한 것이 연면적입니다. 읽어볼까요? 연면적은 다 합친 것이 연면적이다. 보니까 내려가죠.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다 그렇죠? 다 합쳤죠? 근데 주의해야 돼요. 이게 더 잘 나온다. 뭐냐? 용적률 계산할 때는 미안하지만 거기 A, B, C, D 다 빼버린다. 그냥 연면적엔 들어가지만 용적률 연면적은 빼버린다. 용적률 연면적 할 때는 빼버린다. 용적률 어떻게 계산하는데? 그 다음 페이지 위에 25쪽 주의해 보니까 용적률 계산.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곱하기 100인데 용적률 적는 거 주관식 이미 나왔어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을 뭐라고 하냐? 용적률 주관식 나왔습니다. 곱하기 100인데 근데 여기 연면적은 순수한 연면적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뭐뭐 빼버린다? 그냥 연면적은 다 들어가는데 용적률 할 땐 뺍니다. 뭐뭐를 뺄까? 거꾸로 내려가서 24쪽 밑에 A 지하층 면적, B 지상층의 거기 주차장 면적, C 거기 피난 안전구역 면적, D 대표 공간 면적. 이 네 가지 다 뺍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지난번에 지하층 할 때 지하층 면적 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하층 면적은 연면적엔 들어가지만 용적률 할 때 뺍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만 빼는 것이 아니라 여기 3개 더 빼는 거 있네. 지상층의 주차장 면적도 빼고 그다음에 피난 안전구역도 빼고 대표 공간도 빼야 되네. 용적률 할 때 연면적에서는 빼네. 여기 대표 공간이 뭔데? 아까 그거
해리포터 할 때 경사 될 때 대평관 있었죠? 그것도 연면적 계산할 때 빼버린단 말이죠. 용적률 할 때. 그런 얘기예요. 그 대평관 아까 했었죠? 이렇게 됐을 때 아까 여기 이렇게 돼서 여기 대평관 요거 뺀단 말이죠. 아까 해리포터 할 때. 난 그겁니다. 그 다음 우리 이제 25쪽 가서 높이 보겠습니다.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상단까지 높이다. 물론 예는 있지만 처마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지붕들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지를 지지하는 벽, 깔돌이 또는 기둥 상단까지 높이다. 깔돌이는 수평으로 받쳐주는 조그만 보호입니다. 조그만 보호가 바로 깔돌입니다. 수직으로 받쳐줘요. 수직으로 받쳐주는 보호입니다. 조그만 거 지붕 밑에 같은 데.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반자 높이하고 층고, 특별히 층고가 말장난 문제 하기 때문에 제가 3번에 반자 높이와 층고를 그림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반자 높이, 4번 층고 그림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건물이 돼 있다 봅시다. 이때 이제 2층을 기준해서 제가 반자 높이와 층고, 즉 층높이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바닥이라고 합니다. 바닥. 여러분들 바닥에 있죠? 이게 바닥이죠? 그러면 반자 높이는 뭐냐?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다. 반자가 뭔데? 이게 반자면 이게 반자. 이게 바로 반자면 이게 반자입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요 사이에 콘크리트하고 요 사이에 비었을까요? 안 비었을까요? 비었겠죠? 비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바로 뭐다? 요것이 반자 높이입니다. 반자 높이. 여기 반자 높이입니다.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어디까지? 천장까지. 바닥으로부터 반자까지가 바로 뭐다? 반자 높이다. 근데 이 높이가 여긴 똑같지만 극장 같은 데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죠? 반자 높이가 다를 수도 있겠죠? 기울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옆에 가중 평균한다. 각 부분의 반자 면적에 따라서 가중 평균한 높이를 한다. 높이가 다를 때는 말은 쉬워요. 가중 평균. 그러나 실제 계산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 풀 때는 그냥 가중 평균 그렇게만 알면 돼요. 실제 계산은 되게 어렵겠죠? 어쨌든 반자 높이는 여기 그림과 같이 바닥으로부터 이 반자까지 높이가 반자 높이입니다. 그런데 층고 주의해야 됩니다. 층고는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 아닙니다. 그 주의하세요. 말장난은 주의해야 돼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입니다. 윗면에서 윗면까지가 바로 뭐다? 층고, 층높이다. 그림 들어갑니다. 이겁니다. 자, 구조체가 있습니다. 윗구조체. 자, 바닥에서 윗면, 아랫면, 윗면. 그 다음 위층에 바닥구체, 윗면, 아랫면, 윗면입니다. 요겁니다. 이게 바로 층고입니다. 이렇게 있으면 윗면, 요거의 윗면, 요거. 윗면에서 윗면, 바닥에서 윗면, 위층에서 윗면까지입니다. 그래서 바닥구체 윗면부터 위층 바닥구체 아랫면이 아니라 윗면까지입니다. 윗면까지. 말장난을 주셔야 돼요. 이것이 층고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훨씬 높습니까? 반자 높이보다 층고가 훨씬 높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층높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럼 어떡하냐? 영화 같은 데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는 역시 똑같습니다. 거기 각 부분 높이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그렇게만 알면 됩니다. 다음 층수. 근데 실제로 시험제는 1, 2, 3, 4, 5 중에서 제일 뭐가 많이 나오냐? 층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층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미 배웠습니다. 첫째, 층수는 지하층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배웠죠? 지하층 안 들어간다 라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림 그리랬죠?
지상층만 들어간다. 두 번째,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몇 미터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한다? 4미터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한다. 4미터마다 하나층으로 계산한다. 이것도 주의하고. 또 세 번째, 층수가 달라요. 건물 같은 건물. 이쪽은 6층이고 저쪽은 8층이에요. 야, 이거 몇 층으로 보지? 이쪽으로 보면 6층이고 저쪽으로 보면 8층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층수로 계산할 것인가? 그때 시험지 나오기를 그럴 때는 평균 낸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평균 낸다. 평균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 가장 많은 층수. 많은 층수를 층수로 합니다. 많은 층수를 층수로 한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높이에 대해서 관련된 걸 얘기했고요. 이어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시험지에 자주 나왔고 작년만 안 나왔고 그 전에 연달아 나왔습니다. 2017, 2016 연달아 나왔고 2018만 안 나왔고 역시 2019년 유력합니다.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설명 들어갑니다. 이행강제금.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행정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집행벌이 있고, 행정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형벌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있습니다. 행정질서벌. 행정형벌은 뭐뭐 같은 게 행정형벌이냐? 사형, 징역, 금고 등등 벌금 이렇게 등등. 이것이 바로 행정형벌입니다. 행정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근데 집행벌은 뭐냐? 집행벌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뭐냐면은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이 집행벌입니다. 근데 이 행정벌은 말이죠. 한 번만 부과할 수 있어요. 이걸 뭐냐면 일사 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만약에 우리가 건축법 위반했다. 그럼 한 번 처벌하면 끝나요. 벌금 매기든 징역 살든. 한 번으로 끝나는 걸 우리 뭐 한다? 일사부재리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인데 이 집행벌은 말이죠.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이건 반복. 이게 특징이에요. 집행벌은 반복성이 있어요. 반복성. 그래서 이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둑질하다가 걸렸다. 깜빵 들어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번 처벌하면 끝나요. 이게 일사부재래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벌은 위반 거물에서 야 고쳐. 안 고쳐? 하면 매겨요. 또 있다가 안 고쳐서 또 매겨요. 계속 반복해 매는 게 집행벌이에요. 이게 더 무서워요. 벌금보다 더 무섭습니다. 벌금 한 번이면 끝나지만은 이건 여러 번 계속 매길 수 있어요. 1년에 몇 번까지? 1년에 2번까지 매겨. 1년에 2회까지 매길 수가 있어요. 이게 집행벌이. 그래서 건축법 위반할 때 사실상 벌금은 뭐 정가 오르지만 정가를 떠나서 물리적으로 돈이 많이 쓰이는 거는 이행강제금 집행벌. 이게 굉장히 금전적으로 손해를 많이 끼칩니다. 이게 이행강제. 언제까지? 고칠 때까지 계속 매기니까. 고칠 때까지. 그 이행강제금 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안 걸리고 이중처벌금지에 안 걸린다. 계속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부과할까?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권자가 부과합니다. 왜 부과할까? 위반 건물이에요. 건축 위반이니까 야 너 이거 고쳐 하고 시험령을 내는데 그 기간까지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는 건축주 등한테 부과하게 됩니다. 몇 회까지 부과하는데 반복하는데 1년에 2번까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계속 부과할 수가 있어요. 1년에 2번까지 막말로. 3년이면 6번, 4년이면 8번까지 부과할 수 있죠. 지독해요. 그런데 도나이 2번 조금 봐줘요. 주택은 좀 봐줘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주택인데 좀 약간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물은 요거는 봐줘가지고 횟수를 5회 5번을 넘지 않게끔 양성화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건 좀 봐줍니다. 그러니까 집을 좀 졌는데 조그만 집 졌는데 좀 잘못 졌다. 그래서 5번 넘지 않게끔 좀 봐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겁니다. 얼마 부과하냐? 부과 기준. 건폐율 위반, 용적률 위반, 허가 안 받은 거, 신고 안 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100분의 50의 상당 금액 범위에다가 위반 면적 급한 금액 이하. 어쨌든 100분의 50 기준이에요. 시가 표준액이죠. 건폐율, 용적률, 허가 안 받은 거, 신고하는 건 100분의 50 기준입니다.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자잘한 건 100분의 1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짜는 금액을 갖다가 부과하면 돼요. 다만 반복할 수가 있어요. 1년에 2번까지. 그렇죠. 넘어갑시다. 그런데 3번, 동그라미 3번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이나 주거용 건물로서 사소한 거 위반하면 금액을 깎아줄 수도 있어요. 2분의 1까지.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도 있다. 이 2분의 1까지 깎아주는 게 아까 뭐가 똑같냐면 5번을 넘지 않게끔 하는 거 똑같아요. 대상에. 5번 넘지 않게 봐주는 거 있었잖아요. 주거용 건물 같은 거. 그거는 금액도 2분의 1까지 깎아줄 수 있어요. 매기는 금액을. 양성화 시키려고 봐준단 말이죠. 부과 절차. 먼저 시정명령 내려요. 어떻게? 문서로서. 그래도 안 난다. 그러면 어떡하냐? 부과하게 되는데, 동그라미에서 한번. 근데 부과 막 하려고 그랬더니 시정을 했어요. 그럼 중지합니다. 부과하던 걸 중지해요. 시정했습니다. 알았어. 중지! 근데 옛날 거 어떡하냐? 옛날에 이미 부과된 건 어떡할 것이냐? 그건 끝까지 받아내요. 모두 징수해야 된다. 현재 거만 중지하되 옛날에 위반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 거 매긴 거는 다 받아내야 돼요. 그것이 동그라미에서 한번 그런 것도 나왔어요. 나머지 돈 제때 안 난다. 어떡하냐? 지방사회 수익금 징수되는 법률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인강지금 2019년도 유력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축법을 끝냈는데, 건축법 몇 문제 나온다? 8문제나 7문제 나오고, 그 중에서 주관시 단답형이 3문제나 4문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2장 주택법. 이제 주택법은 쉬워요. 건축법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때. 주택법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28쪽 제2장 주택법. 주택법은 몇 문제 정도 나오느냐? 8문제 정도 나옵니다. 7문제나 8문제. 보통 8문제 나와요. 그 중에서 주관식 단답형이 3문제나 4문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주 어렵지는 않아요. 주택법은. 어려운 건 건축법에서 많이 나오고 주택법은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첫째, 용어정의. 용어정의는 반드시 나와요. 용어정의는 반드시 나온다. 천천히 보시면. 첫째, 주택이란 뭐냐?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 수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또는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택이 있다. 한마디로 식구들이 사는데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돼요. 거기 잠만 자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건물의 전부가 주택될 수 있지만 일부도 될 수도 있어요. 주택이. 어떻게 오냐? 일부 되는 거. 3층짜리 집인데 1층은 슈퍼마켓, 2층은 미장원, 3층은 주인이 집에 산다. 3층만 주택이 되는 거예요. 일부도 주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수토지, 마당 같은 것도 주택으로 쳐주면 같이 쳐가지고 주택이 되는 거. 부수토지까지 합쳐서 주택이라고 부르고. 그런데 주택은 단독택하고 공동택으로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더 많이 중요하냐면 사실상은 공동택이 더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동택이 중요한데, 그러면 여기서 단독하고 공동은 어떻게 될까? 내려갑시다. 건축법상 단독 공동, 주택법상 단독 공동 조금 달라요. 여기에는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상 단독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할 수 있는 구조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보면 대통령이 하는데,
몇 가지냐?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래서 여기서는 주택법에 있어 단독택은 세 가지예요. 좁은 의미의 단독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세 가지입니다. 다중주택은 뭐냐면 학생, 직장인이 장기간 거주하는 곳인데 간단하게 샤워만 하고 잠만 자는 것이 밥 먹는 것은 따로 공통으로 됩니다. 그게 다중주택입니다. 독립된 게 아니죠. 다가구주택은 단독택입니다. 여러 집이 들어가 살죠. 다가구는 단독택입니다. 근데 건축법에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단독택이 뭐가 들어있냐면 건축법에는 이거 세 개에다가 원래 뭐가 더 들어있냐? 건축법상은 공간이 돼요. 공간은 건축법에서는 단독택이지만 여기는 아닙니다. 다음 공동택. 공동택은 일단은 건축법과 거의 같은 개념인데 다만 여기는 무엇만 공동택이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공동택이다. 그러면 건축법에서는 뭐가 또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까지 있었냐면 기숙사도 있었어요. 기숙사. 그래서 건축법상 공동택은 네 가지인데 주택법상 공동택은 세 가지다. 왜? 누가 빠지니까? 기숙사가 빠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따라서 개념이 조금 달라요. 다음 준주택. 준주택은 DNA는 주택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은 아까 뭐밖에 없었어요? 주택은 단독택하고 공동택밖에 없었잖아요. 준주택은 주택이 아니에요. 볼까요? 주택의 건물로서 나오죠.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마치 뭐처럼 쓴다? 주택처럼 써요. 사이비 주택. 주택처럼 사용해. 이게 바로 준주택인데 주택은 아니에요. 뭐가 있냐?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 네 가지가 준주택이에요. 주택은 아닌데 준주택이에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이 기숙사는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이었죠. 이 기숙사가 건축법에서는 공동택인데 여기는 뭐로 변한다?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오피스텔은 원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 근데 여기서는 준주택이에요. 그러면 거기 다중생활시설 요거 줘야 돼요. 다중생활시설 옛날에 뭐라 그러냐? 다중생활시설 옛날에는 고시원 그랬어요. 고시원. 지금은 고시원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지금 뭐라 한다? 다중생활시설 그래요. 마치 집처럼 사용하죠? 근데 이거는 다중생활시설이에요. 이건 준주택이에요. 주택 주의하세요. 지금은 고시원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중생활시설 용어 쓴다. 준주택이다. 주택은 아니다. 다만 주택처럼 쓰니까 준주택이다. 공유택. 첫째 공유택은 말이죠. 밑에 두 가지가 공유택이에요. 그런데 공유택 규모 이하에 돼요. 공유택 규모 이하는 뭐냐면 전면적 기준에 해가지고 85제곱미터 이하. 공유택 규모는 곧 올라가서 볼 텐데 85제곱미터. 85제곱미터는 25.7평이에요. 25.7평. 예. (85제곱미터) 이게 우리가 보통 분양할 때 얘기하면 32평형, 33평형 그 정도입니다. 32평형, 33평형 그 정도입니다. 25.7평 정도 되고 어떤 그렇게 속이면 돼. 보통 우리가 말해서 32평형 정도 이하 사이즈가 그런 건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시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거. 둘째, 국가, 지방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융자받아서 짓거나 개량한 거. 이 두 가지가 다 공유택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일단은 2번부터 얘기할까요? 여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뭔데? 옛날에는 이것이 옛날이 아니라 몇 년 전까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국민주택기금이라고. 국민주택기금. 이전에 2, 3년 전부터 국민주택기금이 뭐로 변했다? 이름을 주택도시기금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가보면 옛날에는 국민주택기금
취급 그랬잖아요. 지금 명패가 바뀌었어요. 뭐라고요? 주택도시기금 취급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은행 가면은. 그걸로 지어도 공미택이에요. 또 하나 1번에 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가 지은 것도 공미택이죠. 다만 이 4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 이 넷은 잘 어울려요. 4명이 몰려다녀요. 몰려다니기 때문에 강의할 때는 이렇게 부릅니다. 내 친구 이렇게 내 친구. 내 친구 그러면 강의할 때 누구누구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특공사, 지방공사를 얘기합니다. 같이 몰려다녀요. 다만 주관식 나올 때는 내 친구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국가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면 공유주택이 되려고 그러면 사이즈가 작아야 되는데 그 사이즈가 얼마다? 공유주택 규모 이하라고 했잖아요. 도대체 얼마인데 면적이? 올라가서 전면적 기준. 올라가서 공유주택 기금은 공유주택 규모는 전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도권이 아닌 도시역이 아닌 읍도는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된다. 예외적으로. 원칙은 85제곱미터 이하.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만약에 시험지 나올 때 공유주택 규모는 얼마냐라고 그러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대답할까요? 100제곱미터 이하라고 대답할까요? 85라고 대답합니다. 85라고. 근데 이렇게 는 이제 중개사에서 얼마까지 가능하냐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대답한다?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돼. 보통은 85인데 혹시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100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뭐 하나 알 거 있어요. 뭐냐? 29쪽 위에 거기 이런 말이 보인다. 1호 또는 1세대당 이렇게 나갑니다. 1호 또는 1세대당. 이거 뭔 소리냐?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가 단독택을 셀 때는 1호, 2호 이렇게 부릅니다. 단독택을 셀 때는 1호, 2호 이렇게 부르고 공동택을 셀 때는 1세대, 2세대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국민주택은 어떻게 했다? 단독택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고 공동주택도 국민주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단독도 공유주택, 공동도 공유주택 다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공유주택 그러면 아파트를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단독도 법적으로는 될 수가 있어요. 주택도시기금 옛날 말로 공유주택기금 같은 거 받아서 지으면은. 우리는 법규는 말이죠. 항상 법의 근거에서 얘기합니다. 절대 법을 떠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인터넷 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법의 근거에 대해서 얘기됩니다. 이어서 민영주택 7번. 이 민영주택 있잖아요. 옛날에 시험위원이 잘못 나서 잘못 낸 적이 있어요. 민영주택은 민간건설 사업자가 건설한 주택이다. 이렇게 잘못 냈어요. 틀렸어요. 법에 근거하여. 민영주택은 뭐라고 했냐?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다. 꼭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민영주택은. 민간 사업자가 지어도 국민주택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융자를 뭘 받으면? 주택도시기금 받으면 그 국민주택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영주택이냐 국민주택이냐는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민영주택은 그냥 국민주택을 제한 주택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민간 사업자가 지었다면 안 돼요. 틀려요. 8번 임대택. 임대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공공임대택, 또 하나는 민간임대택. 그래서 주택법에서 임대택 그럼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공공임대택, 민간임대택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 법의 근거가 있어요. 공공임대택의 근거법은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택의 근거법은 민간임대주택이라는 특별법 이렇게 근거법이 있어요. 근데 말이죠. 근데 요거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뒤에 배워요. 우리가 두 문제 나오고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여기도 두 문제가 나와요. 둘 다 두 문제씩 나옵니다. 뒤에 나와요. 점수 따기가 편해요. 이건 둘 다 두 문제, 네 문제죠? 맞을 수가 있어요. 비교적 쉽게 나와요. 두 문제. 뒤에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다음 토지 임대부 분양대. 이건
약간의 민법적인 실력이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지 임대 분양주택 그림 약간 들어가겠습니다. 주택은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요것만 약간 그림 그려드릴게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은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시행자가 이걸 갖다 팔았는데 아파트를 팔았는데 얼마만 받고 팔았냐? 건물값만 받았어요. 건물값만. 그리고 이건 받았는데 대지값은 안 받았어요. 토지값은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입주자들은 이 아파트를 살 때 비싸게 샀을까요? 싸게 샀을까요? 싸게 샀다. 뭘 안 샀으니까. 땅은 안 샀으니까. 건물만 샀으니까. 그럼 땅은 누구 거냐? 토지는 계속 시행자 거예요. 그러면 입주자들은 지금 남의 땅에다 아파트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시행자한테, 이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한테 월세를 줘야 돼요. 토지 사용료 내야 돼요. 토지 사용료. 이게 소위 뭐다? 토지 임대부 분양택입니다. 토지 분양을 했는데 건물만 분양했고 토지는 안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대차 기간, 이게 임대차인데, 이 토지도 임대차인데, 이 기간을 갖다가 짧게 해야 될까요? 길게 해야 될까요? 이거 기간을 줄 때. 임대차 기간을. 길게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죠? 만약 5년밖에 안 되면은, 시행자가, 5년 만에, 니네들 최고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일단 40년까지 주고, 또 연장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토지 임대해 줄 때. 이렇게 됩니다. 그게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에요.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가질까요? 그 원래 아파트 분양한 친구, 저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볼까요? 토지 소유권은 주택부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택 건설 사업을 시행한 자 가지고 이 아파트 팔아먹은 자 간다. 시행자 갖고 건축물하고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 그러니까 뭐 아파트 같은 거, 관리사무소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경로당 같은 거, 이런 거는 누구다?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갖는 것이란 말이죠. 이런 형태. 일단 싸긴 샀죠. 그러나 토지는 자기네 게 아니에요. 그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돼요. 이게 바로 토지 임대부 분양택이다. 다만 그 토지 임대차에 대한 계약을 맺는데 계약 기간은 길게 내죠. 길게. 40년 이렇게. 그래야 아파트가 마음 놓고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겁니다. 이게 일종의 반값 아파트 될 수도 있어요. 사실상. 이어서 10번 사업주체입니다. 사업주체는 주의하세요. 주택을 건설하는 자도 사업주고 대지를 조성하는 자도 사업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주 할 때는 둘 다 얘기해야 돼요. 아파트를 짓는 자도 사업주고 그 아파트 짓기 위해서 땅을 갖다가 이렇게 잘 조정하는 자도 사업주다. 그래서 사업주가 그러면 반드시 주택을 건설하는 자, 대지를 조성하는 자 둘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민법에서 사람 그러면 누구 있죠? 크게 두 가지 뜻이. 민법에서 사람은 누구 있어요? 자연인하고 법인이 있죠? 그렇듯이 여기도 두 개가 있어요. 꼭 사업자는 둘을 얘기해야 돼요. 주택 짓는 자, 또 하나 땅, 대지 조성하는 자, 이 둘. 그럼 구체적으로 누구냐? 얼굴 좀 보자. 모두 4명이에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택공사, 지방공사, 내 친구. 1번, 2번이 내 친구죠. 그 다음에 주택 건설하거나 대지 조성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 민간업자. 동그라미 3번이 민간업자입니다. 이 민간 건설회사 이렇게 등록해요. 대지를 조성하거나 아파트 지을 때. 5번째 그 밖에. 4번째 그 밖에. 그 밖에가 뭐가 있냐면 뭐 조합 같은 거 있죠? 공공기관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4번에 그 밖에가 누가 들어가냐면 밑에 7번 주택조합이 들어가요. 주택조합이 들어가는데 주택조합 몇 가지가 있냐?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주택조합인데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하는 거. 이게 주택조합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있어요. 지역택조합,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직장택조합, 같은 직장에 사는 사람들. 리모델링 택조합. 그 주의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택조합은
단독택은 리모델링 할 때 조합 안 만들어요. 단독택은 혼자 고치면 돼요, 그냥. 아파트 같은 공동택만 고칠 때 조합 만들어야 돼요. 자기네만 고칠 수가 없잖아요.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택 소유자,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은요, 공동택만 있게 되고 있던 걸 고쳐야 되면 반드시 거기 소유자가 보여야 돼요. 소유자. 아파트가 있어야 고치죠. 그래서 소유자가 보여요. 소유자. 그래서 공동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입니다. 단독택은 조합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래요? 자기네 집 단독택 리모델링 할 때 옆 사람들 물어봅니까? 아니죠. 공동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택의 소유자가 고쳐야 되니까 소유자입니다. 집 있어야 고치죠.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주택조합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반면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거는 여기서 안 나와요. 그건 나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의법 2문제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은 주택법상 조합이 아니다. 여기 조합은 이 3가지밖에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6강을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7강은 3쪽부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7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